위로 쓸게요. 너 오늘 왜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아? 나봐. 입꼬리 살짝 올려주시는. 자, 메타윤리학은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불러요. 메타윤리학. 시기적으로 보면 이론규범 윤리학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윤리학이고요. 이론규범 윤리학이 실패했지. 하나의 보편적 도덕원리 도덕법칙 이거를 하나로 명쾌하게 세우는데 실패했지. 되죠? 그 상황에 등장했던 윤리학이 바로 메타윤리학이 되겠습니다. 메타윤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 왜 하나의 일관되게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원리 도덕법칙 이런 것들을 왜 우리는 세울 수가 없는 걸까? 이거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 도덕적인 용어에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언어 용어에서부터 명쾌하게 규정 지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했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있죠. 도덕적 언어들. 이 언어의 의미 분석부터 다시 시작한 거야. 마치 선생님이 규범윤리학 설명하면서 규범의 뜻이 뭐냐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알았지? 야, 윤리학에서 다루는 게 뭐야? 써있네 여기. 옳음과 그름이죠. 선과 악이죠. 좋음과 나쁨이죠. 정의와 부정의죠. 그죠? 됩니까? 내가 물어볼게. 선에 대한 명확한 뜻이 있나? 선. 그냥 선 그러면은 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파랗고 좋고 막 이런 거 말고 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공유할 수 있는 단어의 정의가 있냐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지은은 선의 뜻이 뭐야? 선이 뭐야? 착할 선자니까 착한 건 착하다 선하다가 뭐냐고. 엄마 말 잘 따르는 게 선이고 착한 거야? 엄마가 사람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게 선인 건가 그럼? 뭐야? 착하다 선하다 뜻이 뭐냐고. 국어사전에 뭐라고 쓸 거야? 선, 착하다. 명훈아, 선의 뜻이 뭐야? 칸토도 선천적 관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 선은 뭐다라고 정의를 못 내린다니까? 이해돼요? 아니 여기 있는 벤담 같은 사람들은 선은 뭐라고 말해? 쾌락이다라고 말하는데 쾌락, 행복, 쾌락이라고 감각적 쾌락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솔직히 동의를 못 하겠어. 그지 않아? 그잖아. 그럼 뭐 삼겹살은 선이냐? 왜? 너무 공감 갔구나. 그죠? 참 맛있잖아. 선이냐? 베스킨라빈스는 선이고?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동의하기 어렵죠. 명쾌하게 우리가 의미 규정할 수 있는 선의 말뜻이 존재하냐고. 정의, 저스티스, 정확한 정의의 말뜻 우리가 공감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의미 해석이 있냐고. 정의에 대한. 없다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때 되게 골 때린 거야. 선의 뜻조차 우리는 공유를 못하고 있고 악이 뭐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어 규정조차 못하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해. 선악 뜻도 모르면서 공유를 못하고 있으면서. 골 때리죠. 그죠?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도덕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의 의미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 더한 게 있어. 도덕적 명제들. 다시 뭐라고? 도덕적 명제들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해. 위 뒤에다가 내가 참 거짓의 분석이라는 거 좀 써줄게. 옳고 그름의 분석이 아니야.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석하는 거야. 얘들아, 옳고 그름을 분석하는 건 가치 판단이야, 사실 판단이야. 옳다, 그르다를 분석하는 건 가치를 판단하는 거야, 사실을 판단하는 거야.
이건 가치 판단이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건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사실을 판단하는 거야. 어렵다 또 새끼들. 나봐. 아우 진짜. 사실과 가치 구분은 잘 하셔야 돼요. 자 봐봐. 수소 2개, 산소 1개를 합치면 물이 된다.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수소 2개, 산소 1개 합치면 물이 된다.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지금 이 판단이 사실 판단이야.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옳습니까? 그릅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이상해지지 않아요? 수소 2개, 산소 1개를 합치면 물이 된다. 이거는 옳은 현상입니까? 그럴 때 이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걷다 옳고 그름 판단해요. 이건 그런 현상이 있나 없나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그냥 사실적으로 맞나 틀리나만 보면 되는 거지. 말뜻 이해됩니까? 알아듣겠죠? 돼요? 다음. 간통은 간통 뭔지 알아요? 간통? 간통이 뭐야? 인서야. 간통. 바람? 그 바람 피는 거. 다른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하고 관계를 맺는 게 간통이죠. 그죠? 바람 피는 거 간통. 간통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뭘 고민을 해, 이 새끼야. 이게 개그죠. 간통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뭔 개소리야, 이게. 이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게 허용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될 걸 가지고 사실 판단을 물어버린 건데, 내가 지금.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잘 봐요. 간통은 범죄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가치 판단이야, 사실 판단이야? 사실 판단이야. 이거 뭐 뒤져보면 돼? 법전 뒤져보면 돼. 현행법상 우리 법에 범죄로 규정돼 있냐고 물은 거야. 이걸 가지고서 막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들면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구걸 못하지, 이 새끼들아. 이게 범죄로 규정돼 있냐고. 우리나라 2005년에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게 범죄 아니에요. 명훈이 알고 있구나. 몰라? 폐지돼. 원래 범죄였어. 원래 간통은 범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범죄로 보지는 않아요. 도덕적으로 비난은 하더라도 범죄에선 너무 놀랬어? 그래서 간통을 하게 되면 민사상으로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나 뭐 위자료를 물기는 해야 되는데 민사상 위자료를 물 뿐 범죄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사실 판단이야. 법전 뒤져보면 돼. 아니요 이렇게 답이 나와. 내 말 이해됩니까? 간통은 허용될 수 있는가? 다시 뭐라고? 야 이거는 사실 판단이야, 가치 판단이야? 가치 판단이야. 이거는 모여갖고 토론도 해보고 의견도 주고받고 서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옳고 그름의 영역이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잘 들어. 여기 있는 메타윤리학자들은 어떤 도덕적 명제들이 있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도덕적 명제만큼은 확실하게 맞는 명제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명제들이 있다고. 그 명제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분석해서 참거짓 분석을 해본 거야. 먼저 가볼게. 살인은 악이다. 야, 이 도덕 명제는 최소한 이거는 확실한 명제야 라고 사람들은 얘기했거든. 칸트는 이거는 정언명령이라고 말했고. 알겠죠? 이거 참일까요? 잘 들으세요. 이거를 풀어보면 살인 이코르 뭐야? 악이잖아요. 맞죠? 자, 선악이라는 건 가치야, 사실이야? 선악은 가치야, 사실이야? 그냥 명확하게 확인해서 명쾌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들이야? 아니면 토론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서로 조율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이야? 후자죠. 선악의 문제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의 영역이라고.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야, 가치의 영역이야? 사실의 영역이야. 사실로서 가치를, 이거는 종류가 서로 다른 것들이라고.
아니 하나는 과일이고 하나는 육류인데 두 개가 같다 그러면 되냐? 이 이코르가 어떻게 성립되냐고. 살인은 악이다가 어떻게 성립이 돼요? 악이다 선이다라는 거 가치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누가 했나 안 했나는 어떻게 두 개는 종류가 다른 건데 같이 이코르를 놓고 자빠졌냐고. 그래서 답은 뭐야? 거짓. 다시 뭐라고? 거짓. 이해돼요? 다음 봐봐.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랬죠. 다시 뭐라고요? 쾌락주의. 쾌락주의가 뭐라고? 사람들은 다들 뭘 좋아해? 그러니까 쾌락은 선이다. 사람들은 다들 뭘 싫어해? 고통을 싫으니까 고통은 악이다. 근데 나 혼자만의 쾌락 고통 말고 모두가 느끼는 쾌락 고통을 다 더해서 최대값을 낼 수 있는 것을 선이라 하자.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잘 봐. 쾌락은 많은 사람들이 다 뭐해? 다들 좋아해. 맞죠?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해? 싫어해. 맞지?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쾌락은 뭐고? 선이요? 고통은 뭐다? 악이다. 이게 공리주의, 쾌락주의의 기본 바탕이라니까? 알았지?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니들 잘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들 고통은 싫어해. 이거는 사실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야 가치로서 우리가 주장하고 토론할 영역일 것이야. 이거는 확인해보면 답이 떨어지는 사실의 영역이냐고 아니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주장을 펼쳐야 될 영역이냐고. 사실이야 이거. 확인해보면 돼. 너 쾌락 좋아요? 고통 싫어요? 어때요? 그렇죠? 너는? 그렇죠? 너는? 그렇죠? 너는? 4천만 명 다 그렇대. 그러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거 무슨 영역이야? 사실의 영역이라고. 그럼 물어볼게요. 뒤에 선이다, 악이다라는 건 뭐라고? 옳고 그름의 가치라니까. 그럼 물어볼게. 사실이 이러하니 얘는 옳고 쟤는 그르다. 다시 뭐라고? 사실이 이러하니 얘는 옳고 쟤는 그르다. 니네 이 논리가 말이 돼? 사실로부터 가치를 도출해내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될 수 있는 거야? 사실로부터 어떻게 가치가 도출이 돼? 논리 구조가 이상한 거야. 이해돼요? 아니 사실이 그래. 사람들은 다 핸드폰을 좋아해. 다들 핸드폰을 좋아해. 그러니 핸드폰은 선이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게 뭔 논리 구조야 그게. 사람들은 다 잠을 자는 걸 좋아해. 잠은 선이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사실이 그러니까 얘는 오라. 이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 논리도 거짓이라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거라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윤리와 세상 공부하면서 내가 열심히 쾌락주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 사실은 내가 선생님 말하면서도 누군가 한 명은 의문을 던져주기를 막 기대했었는데 아무도 던지질 않더라고. 방금도 내가 쾌락주의 얘기했었는데 아무도 의문을 안 던지잖아요. 되게 웃긴 논리거든요. 다들 쾌락을 좋아해. 다들 고통을 싫어해.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그런데 다들 그렇구나 이러고. 왜 그렇구나야 그게. 이상한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도덕적 명제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막 윤리적 기준으로서 제시하는 막 쾌락주의적 논리라든가 다 거짓된 명제들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심지어 선과 악의 단어의 의미, 정의와 부정의의 단어의 의미 이런 것조차 우리는 공유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야. 공유하는 어떤 단어 뜻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논하고 있는 거야? 옳고 그름의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찾으려 하고 있는 거야. 선, 악, 옳고 그름의 뜻도 공유도 못하고 있고 이러면서.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 들어. 이 사람들은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학문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 거거든요. 다시 뭘 던졌다고? 윤리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 거야.
그 결론은 뭐였어? 윤리학은 쓰레기다야. 이게 메타윤리학이야. 알았지? 그래서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뭐 했어? 의문을 제기한 거야. 됩니까? 결론은 뭐였다고? 윤리학은 쓰레기다. 됐죠? 이게 메타윤리학이야. 자, 그럼 봐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 이론구범윤리학자들은 뭘 하려고 그랬어? 어떤 상황에서도 명쾌하게 우리가 실천적 영역에서 도덕규범들을 명쾌하게 잘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알겠지? 이거를 딱 명쾌하게 세워주려고 했죠. 어떤 경우에도 오류 없이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이 도덕적 표준을 잘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면 사람들은 구체적 도덕 문제 상황에서 개별적인 도덕 규범들을 잘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알아듣겠죠? 근데 그게 바로 윤리와 사상 시간에 배우는 이런 이론 규범 윤리학들인데, 얘네들이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일관되게 오류 없이 작동하는 이거 못 찾았어. 못 찾았다니까. 없더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메타윤리학이 등장해가지고 윤리학의 언어적 어떤 단어 뜻의 분석,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에서부터 명제들의 참거짓의 어떤 타당성 분석 막 이런 걸 한 결과 이네들이 윤리학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야. 내 말 이해되냐? 알았지? 그러니 난리가 난 거지. 윤리학이 쓰레기가 됐어.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는 놓여 있다고. 그리고 도덕적 문제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들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 참거짓 옳고 그름의 어떤 주장들을 펼쳐내야 돼. 그리고 그런 것에 근거해 정책도 제시를 해야 되고, 뭔가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상황들은 수도 없이 봉착하는데, 근데 얘네가 윤리학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네? 이해됩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 맞닥뜨리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떡하지? 해결 안 해? 그지? 이런 공백 상태에서 등장한 윤리학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규범 윤리학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실천규범 윤리학이라고 불러.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도 쓰냐면 응용윤리학이라고도 해요. 뭐라고도 한다고? 지은아, 기운 좀 내라고 이년아. 선생님 수업한 응용윤리학 이런 거 그죠? 너 아침 방송 나갔을 때 아주머니들 하는 거 봤지? 네? 아침 방송에서 우리 아주머니 동원된 아주머니들 하는 거 봤잖아. 그런 모습을 보이란 말이야. 그 방청객 아주머니들의 박수 치고 막 그죠? 자 봐. 실천규범 윤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 세우는 게 어렵다고. 윤리학을 님이로 쓰레기로 만들면 맞닥뜨리는 도덕 문제 상황은 어쩔 건데 해결 안 해? 그지? 그래서 실천규범 윤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세우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좀 제시될 수 있는 도덕 원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조금씩은 모순이 있었어도 도덕 원리들이 꽤 몇 개 있잖아요. 칸트가 제시한 것도 있고 벤담이 제시한 것도 있고 맥킨타이어가 제시한 것도 있고 맞죠? 나름대로 도덕적 표준이라고 제시할 만한 오류가 좀 적은 이런 도덕 원리로 제시된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게 가장 합당할까 이거 찾는 건 그만하고 하나의 원리를 그냥 정립해 세우는 거는 좀 논외로 하고 그거는 어차피 이건 잘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윤리학을 쓰레기로는 만들지 말고 이 새끼들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덕 문제 우리 상황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도덕 문제 상황 하나하나. 그 각각의 상황에다가 이 여러 개의 도덕 원리들을 각각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서는 어떤 도덕 원리에 따른 해결책들이 가장 바람직할지,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이 가장 바람직할지를 우리가 뭐 해보는 거야?
각자의 개별적 사례, 도덕 문제 상황 사례에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각자 고민해서 해결책을 따로 찾아보자 이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말이야, 얘들아. 제일 좋은 건 여기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가 있는데, 위에 공식이 안 떠올라. 아이씨, 공식이 뭐가 맞지? 모르겠네. 모든 문제에 오류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공식을 내가 분명 외웠었는데, 씨발, 까먹은 거야. 근데, 요 세 가지, 공식 중에 하나야, 이게. 다시 뭐라고? 세 가지 공식 중에 하나인 것 같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맞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그냥, 아유, 못 찾겠네. 모르겠다. 그러고 버려? 그 1번 문제 세 개 다 적용해 봐. 답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겠지. 이해됩니까? 2번 문제 세 개를 적용해 봐. 답이 나오는 게 있겠지. 3번 문제 적용해 봐. 답이 나오는 게 있겠지. 근데 해봤더니 이상한데? 1번 문제에서는 얘가 잘 들어맞는데 2번 문제는 신기하게 이게 잘 들어맞고 3번 문제는 얘가 잘 들어맞고 야, 이 공식이 세 개를 섞어서 새롭게 만드니까 하나가 나오네? 나중에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보편적 도덕 원리를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로 정립하는 건 조금 놔두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보편적 표준이라고 제시했던 원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생명윤리가 됐든 환경윤리가 됐든 무슨 뭐 정보윤리가 됐든 평화윤리가 됐든 여러 가지 도덕 문제 주제에다가 각각 적용해서 각각의 해결책들을 찾다 보면 언젠가는 보편적인 완벽한 하나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대입법 쓰듯이 그렇게 우리가 해보자는 거야. 해결책만 찾는 것을 그 주제로 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 실천규범윤리학, 응용윤리학이라고. 이해됩니까? 실천규범윤리학, 응용윤리학은 뭐라고 볼 수 있어? 각각의 도덕적인 구체적 문제 상황에서 뭐를 찾는 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해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해요. 근데 그 과정에 뭐를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나름 보편적 원리라고 제시되어 왔던 이런 도덕 원리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적용을 한다고. 각 개별적 문제들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각각의 도덕적인 구체적 문제 상황에서 뭐 해? 많은 도덕 원리를 뭐 해? 적용하고 응용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낙태 허용돼야 되는가? 칸트의 입장, 공리주의적 입장, 덕윤리적 입장, 각각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어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지를 찾아보는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유전자 조작 허용될 수 있는가? 배아복제 허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칸트의 입장, 공리주의적 입장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해결책을 그 안에서 또 찾아보는 거야. 말뜻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도덕 법칙, 도덕 원리, 이론규범윤리학자들이 주로 찾고자 했던 이 도덕 원리를 하나로 세우는 거는 안 해. 대신 많은 도덕 원리, 도덕 법칙들을 실질적 문제 상황에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지. 응용은 하지. 말뜻 이해돼요? 돼요? 문제야. 문제라고. 맞춰봐. 어떤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에 관심이 있다. 다시 뭐라고? 어떤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에 관심이 있다. 어떤 도덕 원리가, 어떤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를 찾는 데 관심이 있다. 이론규범이야, 실천규범이야, 메타 누구야? 어떤 도덕 원리, 어떤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를 찾는 것에 관심이 있대. 미치겠지? 다 기출문제야. 어떤 도덕 원리가 더 타당한지, 어떤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 이걸 찾는 것에 관심이 있대. 관심. 이론 실천은 안 돼?
야, 실천규범 윤리학 뭐 한다 그랬어? 낙태 문제에다가 얘 것도 다 적용해서 이 문제에서 뭐가 타당한지. 어? 유전자 조작 문제에서 칸트 입장, 공리주의적 입장 뭐가 더 타당한지. 어? 야, 그러면 어떤 도덕 원리가 더 타당한지에 관심이 없냐, 얘가? 실천규범 윤리학이? 얘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도덕 원리, 어떤 도덕 법칙이 더 타당한지를 찾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둘 다 돼요. 됩니까?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다시 뭐라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정립이 무슨 뜻이냐? 하나로 세운다는 얘기야. 보편적으로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하나로 세우는데 얘 요거를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한국말 좀 알아들어라. 알았죠? 이건 누구야? 이론만 되는 거야. 이해 안 됐어? 도덕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뭐라고? 도덕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덕 규범. 구체적 상황에서의 도덕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 규범도 되고 실천 규범도 되고 모든 규범 윤리학은 다 되는 거야. 아, 이해가 돼. 얘는 물론 초점은 여기 있는 원리를 하나로 세우는데 초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세우고자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해돼요? 좀 출제자하고 대화 좀 합시다. 도덕 규범을 구체적 도덕 문제 상황에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구체적 문제, 도덕 문제 상황에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구체적 도덕 문제 상황에서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이건 실천만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분명 얘를 하나로 세우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뭐야? 얘를 하나로 세워야 사람들이 규범들을 잘 판단할 테니까. 그러니까 얘도 도덕 규범을 제시하고자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주요 과제는 아니야. 주요 과제는 얘 하나로 세우는 게 주요 과제고. 이론이는. 이해 안 됐어요? 너무 힘드네. 어려워? 모르겠어? 지은아, 모르겠어? 명훈아, 어려워? 한국말이 그렇다고, 한국말이니까 출제자하고 대화 좀 하세요. 이제 이거 못하면 국어도 비문학이고 뭐고 될 리가 없어. 응? 대학은 그거 거르는 시험이거든. 얘가 말 뜻을 이해할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잘 봐. 애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꼭 맞는 것만은 아니야. 꼭 맞는 것만은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틀리다. 틀리다. 미친 거죠. 아니, 이거는 대체로 맞는데 예외가 한두 개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꼭 맞는 것만은 아니야. 이거는 대체로는 맞고 한두 개가 예외 있다는 뜻이야. 이거를 명확하게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거르는 게 수능 시험이라니까? 이거 못 알아먹으면 당연히 와가지고 교수님들하고 뭔 수업을 하니. 이해되죠? 대체로 맞고 일부 예외인 이런 단어, 이 언어를 가지고서 그냥 틀리다 맞다 흑백 논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아이는 오면 안 되는 거지. 지은아, 이해됐지? 똑같은 얘기야.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그러면 주요 과제. 이것이 주요 과제다. 그 얘기야. 얘네가 주요 과제로 삼는 건 얘를 제시하고자 하기는 하지만 당연히 이거 하나로 세우는 게 하나로 잘 세워줘야 이거 판단을 잘 할 테니까. 그죠? 근데 주요 과제는 얘 하나로 세우는 거죠.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데 주요 과제가 있는 거죠. 얘네는. 이론 규범은. 알겠죠? 근데 얘는 이거 정립은 안 해요. 물론 얘 응용 적용하고요. 구체적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요. 어떤 게 더 타당할까 매번 따져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관심도 많아요. 그런 이론 규범에도 관심이 꽤 많아요. 얘네들은. 이해됩니까? 하지만 하나로 정립하고자 하진 않아. 얘네는. 이거 하나로 정립하는 건 안 해. 이해됩니까? 그리고
각각의 문제 상황에서 이거저거 다 적용해가지고 뭐가 제일 타당할지 요 규범, 도덕 규범적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규범적 판단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그래서 해결책 제시, 규범 제시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얘네는. 이해돼요? 알아듣고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도덕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둘 다 되는 거고요.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그러면 얘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어떤 도덕 원리가 더 타당한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둘 다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러면 위에만 되는 거고 이론 규범만 되는 거고요. 이제 좀 출제하고 대화가 되십니까? 좋아요. 지워버린다. 미안해요. 지워버렸네. 다 쓴 것 같은데? 됐다. 자, 정리된 것 같죠? 찍지 마. 지금 나중에 찍어서 올려줄게.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윤리학?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실천규범윤리학은 그래서 어떤 게 실천규범윤리학이라면 구체적인 도덕 문제 하나하나가 다 주제예요. 개별 주제예요. 됩니까? 낙태 허용될 수 있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있나? 배아복제는 인정될 수 있는 건가? 이해되죠? 살인제도는 허용될 수 있는 건가? 되나?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하나하나의 구체적 도덕 문제 상황에서의 그 도덕 문제 상황 하나하나를 주제로 놓고 많은 이론, 도덕 이론들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이론들이 있죠. 도덕 이론들. 이거 적용해가지고 해결책들을 각기 찾아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윤리지. 생명윤리. 2단원이야 이게. 우리가 배우는 생활윤리가 요거거든요. 실천규범윤리야. 윤리와 사상에서 배운 게 요거고. 알았지? 그래서 2단원 생명윤리 들어가면 주제가 많아요. 낙태, 인간복제, 유전자 조작, 유전자 치료 관련된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알겠죠? 성과 사랑 졸라 재밌어요 여기. 알겠죠? 동물 실험 문제 막 이런 거 막 나와. 알았지? 돼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윤리. 다시 뭐라고? 분배의 정의, 교정적 정의, 형사적 정의. 알겠죠? 시민 불복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건데 각자 다 적용해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알았지? 그 다음에 환경윤리. 여기서 뭘 다뤄? 인간이 아닌 인간 이외의 존재에도 인간과 대등한 어떤 도덕적 가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돼요? 지금 아까 내가 던졌던 질문에서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야, 소는 죽여도 괜찮고 사람은 죽여도 돼요? 뭐 거꾸로다. 미안하다. 사람은 죽이면 안 되고 소는 죽여도 돼요?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하는데 소나 돼지는 뭐 상관없다라고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좀 그렇지 않나?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집에서 또 기르는 개는 안 된대 또. 왜요? 내가 봤으니까? 그잖아. 소나 돼지도 다 가족 있고 그 엄마 자식 간의 그 정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죽입니까? 맞죠? 인간 이외의 존재로도 도덕적 지위의 대상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쟁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베지테리언도 되게 많은 거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 아니 또 소나 돼지는 또 괜찮고 또 식물은 또 안 되고 또 식물은 또 되는 거야? 그잖아. 뭐가 다른 건데? 같은 생명인데? 식물도. 그죠? 그럼 씨발 먹을 게 없네?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이 나와요 여기서. 알겠죠? 환경윤리.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뭐 있어? 과학과 윤리. 그리고 평화와 윤리. 다시 뭐라고? 평화윤리. 등등등. 정보사회 윤리 막 이런 하나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도덕문제 상황의 주제를 놓고 많은 이론 규범들을 적용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는 게 실천규범윤리학이야. 이게 생활윤리죠. 그죠? 근데 이 실천규범윤리학, 응용윤리학은
학제적 성격이 있다 이런 말을 쓰거든. 무슨 성격이 있다? 학제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제가 무슨 제자일까요? 힌트. 제군들은 들으시오. 할 때 제자야. 제자백가 할 때 제자기도 하고. 야, 제군들은 들으시오 무슨 얘기야? 모든 군인들은 다 들어라 그 뜻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제장들은 모이시게 무슨 얘기야? 모든 장수들은 다 모여라 그 얘기 아니야. 돼요? 무슨 제자라고? 모두 제자라니까. 그러면 학제 무슨 얘기야? 모든 학문을 다 아우르는 성격 이런 얘기야. 종합학문적 성격 이런 얘기야. 이게 뭐냐면 잘 들어. 선악의 보편적 기준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얘야. 이론규범윤리야. 이해돼요 안 돼요? 얘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야. 도덕적 표준, 근거가 되는 표준 정도를 제시하는 거니까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지 않아. 반면에 여기서 고민하는 것들은 어때?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허용돼야 되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그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냐? 막 이런 구체적인 현실적 해결책들을 찾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규범윤리학은 현행법상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현재 허용되는 나라가 몇 개국이 있는지, 허용되고 있는 나라들에 생기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민해 봐야 돼. 구체적인 문제니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니까. 야, 쉽게 생각해서 낙태 문제. 무슨 문제? 낙태 문제 하나만 생각해봐. 낙태. 낙태를 허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이해돼요? 낙태가 뭐지? 낳기 전에 죽이는 거. 그러면 수정란을 제거하는 것도 낙태야? 수정란 제거하는 거. 물어본 거야? 그것도 낙태야? 이것도 논쟁의 대상이 돼? 그러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4주 정도 지나면 세포 분열 시작하거든요. 8주 정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 각각의 신체 부분으로 성장할 세포 분열이 끝나요. 그 상태를 배아라 그러거든. 이거 죽이는 것도 낙태, 우리가 고민하는 낙태 허용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어떤 대상인 거야? 얘들아, 이거 낙태 대상 아니야. 낙태는 배아 단계가 아니고요. 배아 단계가 조금 더 지나면 인간의 형체 모습이 띄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팔다리도 생기고 대가리도 졸래 크죠, 그죠? 막 그 단계에서 그 단계를 낙태라고 하지 배아 단계까지 낙태라고 안 해요. 아, 이해돼요? 그래서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배아 단계를 제거하거나 이런 건 낙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배아 단계에서 애를 지우거나 하는 거는요, 병원에서도 쉽게 시술 가능합니다, 그거. 이해돼요? 근데 되게 짧아요. 8주니까 2달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태아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러면 낙태는 허용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나라. 원칙상 불법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지우기도 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인간 형체를 띠고 있다니까요. 알았죠? 대가리 크고 귀엽죠? 대가리 크니까. 알겠죠? 어떻게 지워 그거.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낙태는 허용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다고. 이거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언제부터를 낙태를 보고 우리는 고민할 거냐? 이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현행법상 우리 법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의학의 도움도 필요하고 현행법에 대한 어떤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 국제적인 사회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 몇 개국이 있나? 이게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에 대한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를 역사적으로도 다른 국제적인 국제사회 모습 속에서 다 뒤져봐야 돼요. 학제적 성격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건 구체적인 현실의 대안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들을 막 넘나들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되죠? 좋습니다. 다음 이제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술윤리학은 정보 수집학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각 나라마다의 도덕적 관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도덕적 현상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기술하고 써내려가는 거죠. 얘들아, 윤리적인 판단, 윤리학을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많이 되는 학문입니다. 이런 거. 간통죄가 우리나라 2005년인가 폐지됐다 그랬죠? 잠깐 2015년인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2015년인가 보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015년인가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야, 간통죄가 몇 개국이나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에 간통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찾아보는 거야. 몇 개국이나 간통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가? 간통죄가 범죄로 규정된 것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몇 년부터인가?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을 뒤져보는 거지. 그리고 수집해보는 거지. 이런 게 꽤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지금 느낌이 올 거야.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야? 아니면 사실관계를 수집하는 거야? 사실관계 수집하고 기술하는 거야, 이거. 알겠죠? 또 이런 거. 나봐. 경제 성장률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낮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런 현상 있을 것 같지 않아? 1인당 개별적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범죄율이 좀 낮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CCTV에 설치 대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의 어떤 범죄 비율이 줄어든다. 그런 현상이 진짜 존재할까? 이런 거를 뭐 해보는 거야? 분석해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수집해보는 거예요. CCTV를 우리나라가 도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전과 범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알겠죠? 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나라들과 안 돼 있는 나라들의 범죄율도 비교도 해보고 말이지.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낮은 나라의 어떤 범죄율도 비교해보고 말이지. 알겠죠? 진짜 그런 현상이 있는지를 수집하고 분석해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윤리학의 발전에 꽤나 도움이 되죠. 이해됩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옳고 그름 따지자는 게 아니야. 도덕적 현상이나 도덕적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수집하고 비교하고 그냥 기술해내는 거니까 알겠죠? 얘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을 쓴다. 가치 개입적이야, 가치 중립적이야. 가치 중립적이야. 옳고 그름에 가치, 난 몰라, 그건 몰라. 난 그건 모르겠고, 난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이렇다고. 범죄율은 경제 1인당 국민소득과 이런 관계가 있다고 나는 그 얘기하는 거야. 옳고 그름 난 그건 모르겠어. 나는 중립. 이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야. 근데 누구도 가치 중립적인 것 같아. 얘도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를 따졌어? 아니면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따졌어? 그래. 단어 뜻을 규정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따졌지. 얘도 옳고 그름은 관심이 없어. 그래서 메타윤리학도 어때? 같이 중립적이야. 그래서 봐봐. 이론규범윤리학이든 실천규범윤리학이든 얘네들은요. 메타윤리나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까요? 야, 니네가 무슨 윤리학이야. 아니 윤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윤리인데 니네 옳고 그름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 가가지고 맨날 무슨 뭐 단어 뜻이나 뭐 규정할 수 있냐 없냐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맨날 그거만 야 니네 언어학해 언어학 니네 이게 무슨 윤리학이 니네 그 새끼야 언어학해 언어학 그런다고 얘네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 가가지고 맨날 무슨 무슨 설문조사 해가지고 통계 내고 맨날 수치 비교하고 야 니 자료 정보 수집학해 문화인류학 하든가 니네가 무슨 윤리학이야 마 이러고 비판한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론규범윤리, 실천규범윤리학 요 규범윤리학자들은 메타윤리학이나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한다? 너네 윤리학 아니야. 알겠지? 그냥 언어학 하시고요. 정보 수집학 문화윤리학 하세요. 이러고 비판한다고. 알았지? 돼요? 1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은 복습 한번 다음 주까지 하고 오세요. 잠깐 휴식.